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잊혀지는 만남, 그리고 평생을 바꿔버리는 만남. 1274년, 봄이 막 피렌체의 돌 골목을 물들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르노 강가에 늘어선 석조 건물들 사이로 따뜻한 햇빛이 흘러내리고 골목 어딘가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렌체는 그날 유난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9살 소년 단테 알리기에리는 이웃집의 작은 봄 파티에 따라 나섰다가 생전 처음 보는 한 소녀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소녀는 붉고 고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홍빛 띠를 허리에 두르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머리칼을 가진 베아트리체 포르티나리. 단테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생명의 정령이 내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9살 소년의 심장이 그날 멎을 듯 뛰었습니다. 그것은 설레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어떤 어른도 그에게 설명해주지 못한, 그러나 온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진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예감. 단테가 태어난 1265년에 피렌체는 아름다운 동시에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르네상스가 꽃 피우기 직전, 귀족 가문들은 도시 곳곳에 탑을 세워 권세를 과시했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어린 단테는 그 혼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단테의 집안은 중간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집안. 단테는 철학을 읽고 라틴어를 익혔으며 일찍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언어를 조각하는 재능, 감정을 문장으로 빚어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를 배운 스승은 브루네토 라티니였습니다. 피렌체 최고의 지성으로 라티니는 단테에게 수사학과 고전시학을 가르쳤고 언어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테는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베아트리체에게 닿을 수 있는 시를 쓰는 것. 어떤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감정을 오직 시라는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 단테는 12살에 이미 소네트를 쓸 줄 알았고 15에는 피렌체 시인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당대 시인 귀도 카발칸티와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우정도, 그 명성도 단테의 마음속 가장 깊은 방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방은 오직 베아트리체만을 위해 잠겨 있었으니까요. 단테는 내가 훗날 위대한 시인이 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그녀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뮤즈였고 거울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그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고 그 순간 태어난 시들은 다른 어느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움 위에, 그 모든 야망 위에 그는 언제나 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봄 햇살 속에 서 있던 그 소녀의 얼굴을. 밤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되불렀습니다. 파티의 소음, 봄바람의 감촉, 그리고 처음으로 베아트리체를 본 그 순간의 전기 같은 떨림. 그것이 단테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만드는 힘임을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만남으로부터 꼬박 9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에서 고작 1년이 모자란 세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소녀가 여인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 그 9년 동안 단테의 삶은 겉으로 보면 성장했습니다. 학문을 익히고 시를 쓰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베아트리체를 처음 본 그 순간에 단단히 박혀 9년 내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비슷한 붉은 빛깔의 드레스를 입은 여인을 보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와 닮았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파티에서 누군가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부르면 손에 쥔 잔이 흔들렸습니다. 단테는 그 이름을 가진 여인이 세상 어딘가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1283년 봄, 아르노 강변의 좁은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날 단테가 그 다리를 건너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테는 그 시절 베아트리체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타 크로체 성당에서 포르티나리 가문의 저택으로 이어지는 그 길. 그는 의식적으로 그 길을 피하다가도 어느 날은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발걸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베아트리체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양옆에 두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조용히 걸어오던 그녀가 어느 순간 단테를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9년 전 파티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소년을. 그리고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단정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눈 맞춤, 가벼운 목례 하나. 두 여인이 그 뒤를 따랐고 세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흰 드레스의 자락이 아르노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녀는 곧 다리 끝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단테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났습니다. 하지만 단테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르노 강이 그 아래를 흐르고 있었고 봄 햇살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그 눈부심 속에서도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가 서 있던 자리만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아직도 그녀의 흰 드레스 자락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해가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단테는 그제야 천천히 발걸음을 뗐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을 걸으며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건물도 하늘도. 오직 그 인사 하나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단테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인사를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던 각도. 그 순간 찰나처럼 마주쳤다가 조용히 돌아선 눈빛.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던 순간. 인사 후에 그녀가 내뱉었을 조용한 숨소리. 그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어 창문 밖으로 여명이 스며들 때까지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한 번으로 단테는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기만 한 사람은 항상 빚진 사람이 됩니다. 단테는 그날부터 평생 그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시로 언어로 그리고 마침내 신곡으로. 그날 밤 꿈에서 사랑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팔에는 잠든 베아트리체가 안겨 있었습니다. 사랑의 신은 그녀의 심장을 단테에게 건넸고 베아트리체는 눈을 뜨더니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울었습니다. 단테는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단테는 그 꿈을 시로 썼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첫 장이 됩니다. 인사 하나, 꿈 하나가 한 편의 위대한 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리 위에 몇 초를. 세상이 그냥 지나쳤다면, 두 사람이 그냥 스쳐갔다면 인류는 신곡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평범한 봄날의 다리 위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사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달라지는 것.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사랑했습니다. 목숨보다도 명예보다도 어쩌면 자신보다도 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맺는 계약이었고 젊은 남녀의 감정 따위는 그 계산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부유한 은행가 집안의 딸, 포르티나리가의 귀하고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테의 집안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벽이 그를 막았습니다. 신분의 벽, 관습의 벽, 그리고 감히 말을 꺼냈다가 거절당하면 그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벽. 거절당해 그 얼굴을 잃는 것보다는 멀리서라도 바라보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용기가 필요한 침묵을. 단테가 선택한 방법은 멀리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베아트리체가 산타 크로체 성당 미사에 나타나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단테는 그보다 조금 일찍 성당 앞 광장에 나가 사람들 틈에 섞여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나면 멀리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에 선, 걸음걸이, 미사가 끝난 후 돌아서는 방향. 그것들을 눈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와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숨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단테가 어디선가 베아트리체의 이름만 들리면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포르티나리 가문 쪽 골목에서 그가 자주 목격된다는 것을. 소문은 피렌체의 좁은 골목처럼 구불구불 이어졌고 결국 단테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베아트리체가 눈치챈 것 같다는 말이. 그 소문이 단테를 공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가 알아챈다면, 부담스러워한다면, 그래서 자신을 피한다면. 그 생각 하나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결국 기이한 선택을 합니다. 다른 여인에게 시를 써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진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의 시를 바치는 그 역설. 그 시를 쓰는 밤마다 단테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칼날처럼 자신을 찔렀을지. 그런데 그 소문이 이번에는 베아트리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후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보아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테는 처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못 본 것이겠지, 바빴던 것이겠지. 하지만 2번, 3번, 골목에서 마주쳐도 그녀의 눈은 단테를 지나쳤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절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거절은 적어도 상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만 침묵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인사 하나로 며칠을 살았던 남자에게 그 인사가 끊겼다는 것은 숨을 빼앗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테는 그 후로도 아르노 강가를 걷고 성당 앞 광장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발걸음은 설레임 대신 통증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를 마주칠까 기대하면서도 마주쳤을 때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워 발이 느려졌습니다. 그 설레임과 두려움이 뒤섞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날들. 그는 밤마다 시를 썼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였습니다. 그녀를 잃을 것 같은 공포,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 그러나 그녀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묘한 위안까지. 그 모순된 감정들을 단테는 언어로 빚었습니다. 언어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압니다. 그 말이 목구멍 끝에서 맴도는 그 감각을.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가 막상 그 얼굴을 보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을.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떠나보낸 그 기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단 3글자를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3글자를 대신에 그는 평생을 썼습니다. 신곡의 마지막 행까지. 그리고 1290년 여름, 세상이 단테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베아트리체 포르티나리 향년 25.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은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꽃이 피어나다 말고 꺾인 것처럼 그녀의 생은 그렇게 짧고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단테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쓰지도 읽지도 먹지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그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은 단테가 그녀를 짝사랑했다는 사실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테가 잃은 것은 단순한 짝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순수한 부분을 잃었습니다. 베아트리체를 생각할 때만 살아있다고 느꼈던 그 감각을,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그해 가을, 단테는 새로운 삶을 완성합니다. 베아트리체와의 첫 만남부터 그녀의 죽음까지 자신이 경험한 사랑의 모든 순간을 산문과 시로 엮은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700년 뒤에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 단테가 얼마나 깊이 그녀를 사랑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랑이란 기록될 때 비로소 영원해진다는 것을. 피렌체의 골목골목이 온통 그녀와의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산타 크로체 성당 앞을 지날 때마다, 아르노 강 위의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짧은 목례 하나가 가슴을 후렸습니다. 그러나 단테는 결국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슬픔을 글로 쓰는 것만이 그녀를 살려두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베아트리체를 잃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단테는 그 10년 동안 슬픔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정치에 뛰어들었고 피렌체 시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텅 빈 가슴을 일로 채우려 했던, 그리워도 그리워할 대상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으려 했던. 하지만 피렌체의 정치는 이상을 품은 자에게 가혹했습니다. 교황파와 황제파의 권력 다툼 속에서 단테는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1302년 그에게 영구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피렌체로 돌아오면 사형. 그것이 판결이었습니다. 단테는 그날 이후 평생 다시는 피렌체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피렌체를 사랑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르노 강이 물빛, 산타크로체 성당의 종소리, 이른 봄 골목 어귀에 피어나는 꽃들. 그 모든 것이 베아트리체의 기억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파티도, 두 번째 만난 다리도, 먼 발치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성당 광장도. 피렌체는 단테에게 도시가 아니라 사랑의 무덤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단테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는 그냥 걸었습니다. 피렌체의 성벽이 등 뒤로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탈리아 북부를 떠돌며 남의 집 신세를 지던 단테. 어디를 가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다른 집 가족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셌을 것입니다. 도시, 집, 가족,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잃었던 베아트리체. 낯선 도시의 차가운 방 안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홀로 글을 쓰던 단테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는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너머로는 알지 못하는 도시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피렌체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인데 왜 이토록 낯설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베아트리체도 이 별들 아래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어딘가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단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아트리체를 향한 끝나지 않는 사랑. 그 모든 것을 연료로 삼아 그는 쓰기 시작합니다. 14년에 걸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를. 오직 베아트리체를 다시 만나기 위해, 오직 그녀에게 닿기 위해. 현실에서 닿지 못했다면 시 안에서라도 닿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신곡,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 우리는 흔히 신곡을 위대한 종교 서사시라고 부릅니다. 중세 기독교 세계관을 집대성한 인류의 유산이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테가 신곡을 쓴 진짜 이유를 안다면 그 책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살아서 전하지 못한, 죽어서도 닿을 수 없었던 단테는 지옥의 안내자로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세웠습니다. 지식과 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르길리우스는 천국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성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한계 넘어 천국의 문 앞에서 단테를 맞이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아트리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그리워하며 단 한 번도 닿지 못했던 그 이름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단테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테에게 그것은 베아트리체를 다시 만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곡 속의 베아트리체는 빛으로 존재합니다. 너무 눈부셔서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빛.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투명해지는 존재. 그녀가 말을 건넬 때마다 단테의 심장이 떨리고 그녀의 미소 하나에 천국의 하늘이 더 환해집니다. 단테는 천국을 묘사하면서도 결국 베아트리체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천국이란 그녀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천국의 가장 높은 곳, 마지막 계단에서 베아트리체와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 옵니다. 그녀는 멀리서 단테를 향해 미소를 보냅니다. 살아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미소를 그는 시 안에서 받았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그러나 분명히 자신을 향한 그 미소를.
얼마나 오래 그 장면을 쓰고 또 고쳤을까요? 베로나의 차가운 방에서 라벤나의 밤에 촛불이 꺼지고 새 촛불을 켜가며 그 미소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단테는 수십 번 고쳐 썼을 것입니다. 살아서 받지 못한 것을 글로 받는 일이 이토록 간절했을 테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9살에 처음 보았고 18배 다리 위에서 인사를 받았고 그 인사 하나로 며칠을 살았고 끝내 고백 한마디 못했던 그 남자가 시 안에서는 베아트리체의 손에 이끌려 천국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현실에서 평생 건너지 못했던 그 거리를 시 안에서는 끝내 건넌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단테는 우주의 언어로 완성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시 안에서는 별빛처럼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7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가장 깊이 사랑한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1321년 단테는 끝내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한 채 라벤나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의 나이 56. 천국편의 마지막 행을 완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가 남긴 신곡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이. 그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단테의 눈앞에 무엇이 스쳤을까요? 어쩌면 봄 파티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소녀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리 위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넨 흰 드레스의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아트리체. 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테를 기억할 때 그 이름은 반드시 함께 불립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순수했고 말하지 못했기에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은 가장 크게 말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깊이 간직한 사랑임을 단테는 온 생으로 증명했습니다. 베아트리체, 당신은 단 한 번도 단테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당신의 이름을 불렀는지, 얼마나 많은 시를 당신을 위해 썼는지. 하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0년을 건너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분들의 가슴에까지 닿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도, 이루지 못한 사랑도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한켠을 건드렸다면 베아트리체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